올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인텔의 12세대 엘더레이크가 출시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시쳇말로 계속 똥을 싸제 꼈던 인텔이 이번 12세대에서는 뭔가 좀 달라졌을까? 14나노 공정에서 하도 우려내가지고 이제 곡물도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드디어 10나노 공정으로 내려와서 처음 선보이는 12세대. 자, 이번 영상은 국밥집에서 와플집으로 업종 변경을 시도한 인텔의 12세대 플래그십 모델인 12900K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텔 12세대는 LGA 1700 소켓 규격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CPU 크기가 달라졌는데요. 기존 10세대와 11세대를 함께 비교해보면 사이즈가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새로운 칩셋을 탑재한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일단 Z690 칩셋을 탑재한 보드가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하위 보드들도 추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DR5 메모리를 지원하고요. PCI Express 5.0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DDR4나 PCI Express 4.0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보드 규격상 메모리의 경우만 DDR4 지원 보드와 DDR5 지원 보드로 나뉘어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12900K는 16코어 24스레드 모델이고요. 12세대 엘더레이크에서 새롭게 적용된 아키텍처로 인해 성능에 초점을 맞춘 P코어 8개와 효율에 초점을 맞춘 E코어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코어인데 왜 32스레드가 아니라 24스레드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하이퍼 스레딩 기술이 P코어에만 적용되어 있는 관계로 32스레드가 아닌 24스레드입니다. 따라서 CPU 주파수의 스펙도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P코어의 베이스 클럭은 3.2GHz며 E코어의 베이스 클럭은 2.4GHz입니다. P코어의 부스트 클럭은 5.1GHz고 E코어의 부스트 클럭은 3.9GHz입니다. 자, 또한 인텔 터보 부스트 맥스 3.0 기술이 적용되어서 이를 활용할 경우 P코어 기준 최대 터보 주파수는 5.2GHz입니다. 자, 30MB 용량의 인텔 스마트 캐시가 적용되었고요. L2 캐시 용량은 14MB입니다. 프로세스의 TDP는 125W고요. 최대 터보 파워는 241W입니다. 메모리 채널 수는 2채널이고요. 최대 메모리 대역폭은 76.8GB/s입니다. 자, 내장 그래픽은 인텔 UHD 770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CPU가 출시되면요, 정말 살펴볼 게 많아집니다. 특히나 이 CPU처럼 이 CPU 출시와 더불어서 새로운 보드가 나오고 또 여기에 지원하는 메모리가 DDR4, DDR5 두 종류로 나뉘는 등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죠. 이 제품의 언박싱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렸기 때문에 만약 패키징이 궁금하시면 이쪽에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요.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12세대와 더불어서 DDR5 메모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 안타깝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DDR4 메모리를 베이스로 해서 CPU에 최대한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Z690 보드의 경우 좀 불안정한 편입니다. 이 바이오스 패치 등 한동안 안정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존 제품들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DDR5부터 시작해버리면 비교하는 게 좀 그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DDR4 베이스로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현재 테스트 진행 중인 DDR5와 오늘 보여드린 DDR4의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내용을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요.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12세대도 벤치 시스템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ASUS ROG Strix Z690 A Wi-Fi D4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메모리는 ADATA의 스펙트릭스 D60G 4133MHz 클럭의 메모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비교군 시스템과 동일 세팅을 감안해서 테스트할 때는요, 메모리 클럭을 3600으로 맞췄습니다. 자, 스토리지는 커세어 MP600 Pro, PCI Express 4.0, NVMe M.2 SSD를 쿨러는 LGA 1700에 맞춰서 곧 출시 예정인 커세어 H170i 엘리트 LCD 480mm 일체형 수냉 쿨러를, 파워는 시소닉 프라임 TX1000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GPU는 컬러풀의 NVIDIA RTX 3090 넵튠을 사용했습니다. OS는 윈도우 11을 사용했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는 테스트 환경과 시스템 구성에 따라서 CPU 또 수율에 따라 변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테스트 결과를 절대값으로 보시기보다는 참고 용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테스트는 최소 10회 이상 진행을 했고요. 최대 최소값을 제외하고 남은 측정치에서 가장 좋은 측정값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예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보면 확실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싱글코어 성능 향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8+8 코어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16코어 32스레드의 라이젠 5590X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편집 작업하는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포토샵 혹은 라이트룸 등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작업 성능은 어떨까요? 자, 이런 작업을 자동화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UL 프로스연 벤치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좀 의아합니다. 11세대 11900K와 테스트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아직 인텔 12세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어는 아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추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발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의 스로틀링 테스트 기준으로 확인된 온도입니다. 확실히 라이젠 쪽이 온도가 낮습니다. 11세대 대비해서 12세대는 어느 정도는 온도를 좀 낮추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낮아졌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12900K를 만약 사용하려고 한다면 공냉 쿨러를 쓸 거라면 하이엔드 모델을, 그게 아니라면 일체형 수냉 쿨러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력 소모량도 살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 테스트 시 하드웨어 인포 64에서 측정되는 센서 값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버클럭과 함께 온도와 전력 사용량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테스트를 하면서 부팅 기준으로 따지면 53배수까지는 부팅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53배수부터는 쿨링이라든지 여러 최저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포함해서 그냥 도전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53배수로 실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걸림돌은 온도일 겁니다. 그 온도 잡는 게 가장 큰 싸움이 될 것 같고요. 52배수까지는요, 제품 수율만 받쳐준다면 실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도 쿨링이 받쳐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세팅을 통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게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쪽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요즘은 CPU가 미치는 부분보다는 GPU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서 그렇게 CPU로 인한 유의미한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4K 상도에서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게임에 따라서는 최대 7프레임까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거친 후 폐업한 국밥집, 그리고 새로 차린 와플 가게, 제대로 된 녀석이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정도면 합격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그 기대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합격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이 바뀌고 아키텍처가 바뀐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인텔이 보여준 걸 생각해 본다면 잘 나왔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잘 나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인텔이 이제 좀 예전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걸까요? 자, 저는 DDR5와 또 오늘 전해드리지 못한 다른 부분들도 확인해서 후속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러비다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